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감염된 사람이 5일 동안 썼던 일기의 내용. 감염된 지 1일째. 결국 최악의 상황이 오고 말았다. 바이러스가 퍼진 지 60일째가 되는 날 나는 결국 감염자에게 물려버렸다. 편의점을 뒤지는 도중에 시체 한 채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툭툭 건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어 그냥 무시했었는데 순간 눈앞이 새까매졌다. 지금까지 생존자 캠프까지 향하면서 살 수 있다, 살아서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나는 상처를 지우려고 했다. 물을 뿌리면서 다른 손으로는 상처에 피가 나도록 비볐지만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이미 상처투성인 팔을 땅에 내리치고 이 악몽에서 깨어나길 바라면서 크게 울부짖기도 했지만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다. 이게 현실이었고 이게 마지막이었다. 나는 감염됐다. 내 동료들은 내 상처를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눈과 마주치려 하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내 상처만 볼 뿐이었다. 나 또한 아무 말도 안 했다. 젠장. 캠프는 이제 3에서 4일 거리였는데 우린 커다란 아파트에서 열려있는 방 하나를 찾았다. 아니, 내가 찾았다. 나는 내 동료들과 갈 수 없었다. 지금 생존자 캠프로 가봤자 군인들에게 감염됐다며 총 맞을 게 뻔했고 혹은 그 전에 감염자로 변해 동료에게 해를 입히기도 싫었다. 나는 결국 스스로 나 자신을 가두기로 했다. 동료는 내게 일주의 음식과 물을 남기고는 나를 떠나갔다. 그래, 살 사람은 살아야지. 나는 그들을 증오하지 않았다. 분명 내가 아닌 다른 동료가 당해도 나 또한 똑같이 했을 테니까. 그들은 리볼버 한 자루도 두고 갔다. 탄창을 확인해보니 3발밖에 남지 않았었다. 분명 감염자가 되기 싫을 때 사용하라고 두고 간 거겠지. 더 이상 생각하기 싫었다. 어차피 감염됐지만 다른 감염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확실하게 막아놓고는 그냥 자기로 했다. 감염된 지 2일째.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동료가 남겨준 음식들 중 대충 식빵 몇 개를 집어먹었다. 감염됐다는 사실에 적응된 건지 이상하게도 맛있게 느껴졌다. 거리에는 아직도 감염자들이 많이 몰려 있었다. 아마 나와 내 동료의 냄새를 맡고 따라온 거겠지. 나는 리볼버로 적어도 2발은 공격하고 싶었는데 내 위치가 발견될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다. 정부의 말로는 감염자에게 물리거나 감염자의 피나침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감염이 된다고 했는데 웃긴 건 이 사실을 감염이 일어난 지 이틀 후에나 발표했다. 무능한 놈들. 발표했을 당시에는 감염자의 수는 이미 비감염자의 수를 넘기고 있었고 군대나 경찰은 VIP 호의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나약한 시민들은 자기 자신을 감염자들로부터 지켜야만 했다. 결과야 뭐 뻔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감염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른다. 연구자들이라면 아니 아마 그것을 연구하던 과학자들도 벌써 감염자가 돼 어렸을지도. 지금까지 내가 듣거나 관찰한 바로는 감염이 되면 처음에는 엄청난 두통과 열이 생긴다. 내가 만난 의사의 말로는 침과 피에 접촉해도 두통이 있지만 열이 없으면 감염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운이 나쁜 건지 아니면 우연인 건지 지금 나는 높지는 않았지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열이 있었다. 확실하게 단정 짓기 위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두통과 열이 생긴 이후 보통 2에서 3일 후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난폭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짜증이 나거나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다. 나는 혼자 다니고 있었을 때 아파 누워있던 40대 남성과 그를 간호하던 한 고3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한 명과 만났는데 나는 그들을 도와 약품을 찾으러 다녔던 게 기억이 났다. 그러나 약품을 찾고 돌아왔을 때는 아마 감염되어 버린 자들은 결국 감염자들처럼 난폭하게 변하는 것 같았다. 감염자들과 달리 말을 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지능이 존재하는 듯했지만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내가 돌아왔을 때 그는 눈이 붉어진 채 두 손으로 누워있는 여자아이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있었고 여자아이는 침을 흘리면서 발버둥 치고 있었다. 나는 재빠르게 들고 있던 소총으로 그를 후려쳤지만 여자아이는 죽어버렸는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나까지 공격하려 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소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 나도 내일이나 이틀 후면 그렇게 되려나. 적어도 나는 정신력이 강하니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 젠장.
기분 더럽네. 그냥 대충 라면이나 먹고 자야지. 감염된 지 3일째. 시발. 족같다. 저 개 같은 감염자 놈들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버려진 차들 중 아직도 돌아가는 게 있는지. 지금 경고음이 온 도시에 울려 퍼지고 있다. 한 2시간 동안 저 소리를 들으니 미칠 것 같다. 열도 점점 높아지고 있었고 햇빛도 밝고 왠지 모르겠지만 뭐라도 죽이고 싶었다. 신도 참 매정하지. 생존자 캠프도 거의 코앞인데 시발 이게 뭔 짓이지. 개같은 개독교 놈들.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니 구라였어 구라. 매주 헌금도 내고 매달 11조도 냈는데 구원을 받는다고. 족따라 그래. 동료라는 놈들도 참 개새끼들이야. 내가 그 새끼들을 살려준 것만 해도 몇 번인데 그냥 버리고 가. 차라리 그냥 쫓아가서 총으로 확 쏴버릴까 보다. 총알도 딱 좋게 3발씩이나 있네. 지금 당장 쫓아가서 머리 총알을 박아버리고 싶다. 아니 남자 2명은 죽인다 해도 여자는 죽이면 안 되지. 아직 30살도 안 된 년이잖아. 적어도 맛보고는 죽어야지. 아니야 그러면 발버둥 칠 텐데 그냥 죽이고 해버릴까. 아니면 그 남자친구인 놈은 다리만 쏴놓고 그 새끼 앞에서 그년을 범해버릴까. 좋아 그렇게 하는 거야. 내일 아침에 가서 다 죽여버려야지. 배은망덕한 시발 놈들. 내가 가서 다. 여기서부터는 종이가 찢어져 있다. 감염된 지 4일째. 나 자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다. 어제 일기를 보니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글을 쓴 것처럼 보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내가 막아놓은 문을 손으로 부수고 있었고 동료가 준 식량과 무기를 챙긴 채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았다. 내가 기억하는 건 지금 반쯤 부서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 손에 나의 가족 사진이 들려있다는 것뿐이었다. 그립다. 내 아내, 내 딸. 감염이 퍼진 날 나는 분명 내 딸 선물을 챙긴 채로 집으로 향하고 있던 걸로 기억한다. 나는 커다란 곰돌이 인형을 구입하고 집으로 향하는 도중이었는데 실수로 사람 한 명을 쳤다. 물론 그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사람인 줄 알고 내렸는데 그는 나를 보자마자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한다. 내 목을 향한 피로 물들어진 이빨들. 그러나 운 좋게 다른 사람이 난입하더니 나 대신 그가 물려버리고 말았다. 나는 겁먹은 채 주저앉아 버렸고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다. 그러나 감염자들은 더 몰려오기 시작했고 나는 도망치는 사람들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겨우겨우 감염자들을 따돌리며 돌아가니 집은 비어져 있었다. 다행히도 피나 시체 같은 흔적은 없었고 대신 옷까지 그리고 사진들 몇 개만 사라져 있었다. 나는 아내와 딸이 안전하게 대피했다는 것을 느꼈고 그들을 찾으러 생존자 캠프를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고 대략 53일째 많은 생존자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을 때 한 부대와 연락이 가능했는데 그리운 딸과 아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드디어 가족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 열이 심해지고 있었다. 두통도 이제는 움직일 때마다 누가 내 머리를 후려친 것 같은 고통을 느꼈으며 나는 오히려 어제 나 자신이 이 몸으로 어떻게 나가려 했는지 궁금했다. 음식도 넘어가지 않았다. 나는 대충 그나마 연한 초콜릿을 먹으려고 했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아 물과 함께 녹여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그 달콤한 맛조차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대로는 더. 여기서 글씨가 끊겨 있다. 아마 쓰다가 잠든 것처럼 보인다. 감염된 지 5일째. 이 일기를 찾은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이 도시에서 남쪽으로 쭉 가면 하저리 해수욕장에 생존자 캠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따뜻한 식량이 있고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대충 3에서 4일은 걸릴 겁니다. 도시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감염자가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방에는 많지는 않지만 식량과 물이 있으니 필요하시면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가방 안에 리볼버 한 자루도 있을 겁니다. 없으면 부엌 옆에 있는 방에 있을 테니 찾아서 사용해 주세요. 그러나 만약 가방에 리볼버가 있으면 절대로 그 문을 열지 말아주세요. 만약 당신이 용기가 있는 분이라면 그 방에는 감염된 채가 있을 테니 저를 죽여주시길 바랍니다. 하저리 생존자 캠프에는 제 아내와 제 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제 딸 효린이에게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절대로 감염자에게 물리지 마세요. 만약 누군가 물렸다면 곧바로 그를 죽이거나 따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더 이상 일기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 부엌 옆방에서는 소리가 들려온다. 두 번째 이야기. 몸속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 머리가 무겁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다. 말 그대로 머리가 무겁다. 최근 들어 X양은 머리의 무게를 느끼게 되었다. 목 위에 달려있는 작은 머리통. 그 무게가 상당하다. 평균적으로 성인의 머리 무게는 4에서 5kg. 싸한 가마니를 이고 다니는 것과 똑같다. 다만 사람들은 그 무게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머리가 존재하는 것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진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X양은 다르다. 머리의 무거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머리라는 게 원래 이렇게 무거웠던 건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나저나 왜 갑자기 이렇게 머리의 무게를 느끼게 된 거지? 다른 사람들은 이러지 않던데.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에게 머리가 무거워 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 아마 X양을 병신 취급할지도 모른다. 다른 신체는 무거워지지 않는 건가? 손이나 발 같은 건 평소 그대로인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손발을 이리저리 들어 올리는 X양이었지만 그 부분들은 평소와 똑같다. 요컨대 지금 무겁다는 감각을 느끼는 건 머리뿐. 제길, 전부터 대가리가 문제로군. 이렇게 무거울 거라면 들어가는 정보량이라도 많던가. 그땐 수긍하고 가볍게 넘어갔던 수학 능력 시험의 결과가 괜스레 후회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녀는 무거워진 머리를 눕혔다. 믿을 수 없다. 더욱더 머리가 무겁다. 무언가 감각적으로 잘못된 게 아닐까? 이건 지금 당장 병원에 찾아가야 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머리를 들고 어딘가로 이동하는 것에 상당한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다. 며칠 전보다 2배는 더 무거워진 느낌이다. 평소 녹음악을 좋아해 노래를 들으며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던 버릇이 있는 그녀였지만 지금 그런 행동을 하면 목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느낌이다. 한동안은 학원에 전화해 나갈 수 없다고 해야겠다. 머리가 무거워서 학원에 못 나가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장난 많은 현식이가 또 엄청 놀려댈 텐데 그 아이는 매일 수업 중에도 이상하고 음란한 질문을 해와서 항상 곤혹스럽다. 항상 내게 가슴이 작다며 놀려대고 있어서 조만간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중이다. 그래봤자 아직 아이들의 장난 수준으로 받아줄 수 있는 레벨이지만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자. 현식의 장난도 머리의 무게도. 그나저나 이러다간 내 유일한 장점인 길고 새하얀 목이 줄어들 것 같은 기분이다. 아니, 이러다가 쏙 하고 없어질지도. 이럴 수가. 또 무거워졌다. 이제는 아예 머리를 들기도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 손으로 간신히 들어 올려 몸을 세우면 목이 강하게 짓눌리는 기분이 들어온다. 아니, 목이 부러질지도 모른다. 멍하니 침대에 누워 들리지 않는 머리를 유지하며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젠장, 이러고 있으니 화면을 보기도 힘이 드네. 머리가 무거워서 일도 못하는 여자라니 수치스럽다. 되도록 얼른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이대로 영영 안 낫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맨날 누워있으면 또 현식이가 와서 무거워서 머리도 못 든대요. 가슴도 작은 주제에 머리도 못 움직인대요. 하면서 놀릴지도 몰라. 이제 생각해보니 이 녀석 꽤 밉상이었네. 이럴 때는 꽃이라도 한 송이 들고 와서 지금까지 놀려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지금 심각하다고. 이제 슬슬 학원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러다간 잘릴지도 모르겠다. 그러기 전에 얼른 부모님이라도 불러서 병원에 가야지. 더 이상 학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머리가 더더욱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가만히 누워있어도 머리가 아프다. 조금씩 흔들기라도 할 수 있었던 머리였지만 이제는 아이돌이 되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는다. 눈앞에 모기가 윙윙거려도 흔들 수 없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는다. 분명 가기 전에 땅 속에 머리가 파묻혀서 죽고 말 거야.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거지? 이제야 이 상황의 비현실성이 몸소 느껴지기 시작했다. 제발 힘이 쉬어. 더 이상 머리가 무거워지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그녀는 움직이지 않는 머리통을 손으로 툭툭 치며 간절히 신에게 빌었다. 이젠 가만히 누워있어도 목이 아프다. 엎드리고 싶지만 머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없다.
슬슬 오줌이 마려운데 어쩌지? 이대로 써야 하나? 이제 양심의 가책이나 인간으로서의 자존심 같은 건 들지 않는다. 오줌은커녕 이미 대변까지 봐버렸기 때문이다. 하반신에서 악취가 흘러나온다. 더 이상 목이 아프지 않았다. 얼마 만에 나오는 바깥인가. 어두컴컴하긴 했지만 괜찮다. 바깥에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니까. 알람이 울렸기에 학원으로 향했다. 학원으로 향하는 중 가끔 자동차들이 빵빵 하고 클렉션을 울리기 시작했다. 젠장, 교양 없는 것들. 난 지금 아주 오랜만에 바깥에 나왔다고. 조금은 봐주는 게 어때? 그렇게 생각하며 학원으로 향한 뒤 곧장 내가 수업하는 교실로 향하기 시작했다. 지금 시간이면 딱 맞다. 미리 전화로 이야기는 해뒀으니 이제 바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X양은 평소에 수업하던 교실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모두들 안녕. 오랜만이에. 그리고 그 순간 교실 안에 온갖 비명이 울려대기 시작했다. 여자아이들의 꾀꾀 소리가 그녀의 귀를 따갑게 했다. 하지만 귀를 손가락으로 후비는 건 할 수 없었다. 남자아이들의 비명은 그다지 좋지 않다. 여자아이들처럼 따갑고 흥분감을 높여주지 않고 그저 추하고 꼴사나올 뿐이다. 아이들이 황급히 교실의 문 밖으로 뛰쳐나가는 게 느껴진다. 그렇기에 X양은 고개를 저었다. 약간 속이 아프다. 선생님 뭘 그래요? 현식이다.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목소리가 조금 변한 것 같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러자 항상 장난스럽게 느껴졌던 현식이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다들 왜 저런담? 항상 장난스러워서 입상이었던 현식이가 그나마 제일 낫네. 그나저나 오늘은 가슴이 작네요. 하고 놀리지는 않는 거구나. 그래, 얼굴 보자마자 그런 소리를 하는 건 조금 심하긴 했어. 선생님 머리가 왜? 응? 내가 맨날 가슴 작다고 놀렸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제 선생님 가슴 커질 거니까. 그러자 현식이가 의아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X양은 지금 그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눈앞엔 온통 어두컴컴한 그녀 자신의 피부가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려면 한쪽이 부족하지 않나요? 맞다, 시발. 그녀가 욕지거리를 내뱉었다. 그러고 보니 그렇다. 왜 지금까지 그 생각을 못했던 거람. 멍청하게. 이대로 가면 짝가슴이 되어버리잖아. 집에 가는 길에 수박이라도 사서 넣어봐야겠어. 수박보단 멜론이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편이 더 자연스럽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그녀가 소리쳤다. X양의 몸속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가 강의실에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한 무전여행. 나는 지난주에 급작스럽게 휴가를 내게 됐다. 어떻게 보면 장점이지만 단점인 내 성급한 결심 때문이다. 나는 무슨 일이든 간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이 내 가슴속 굴뚝을 비집고 나온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내 머릿속으로 올라와 계속해서 내 뇌 속 어딘가를 헤집고 다니기 시작한다. 지난주도 마찬가지였다. 복직한 김대리가 쉬는 동안 계획 없이 무전여행을 다녀왔는데 인생 최고의 여행이었다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평소 여행을 좋아했던 나는 김대리가 펼쳐놓는 이야기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는 이번 여행에서 자신이 몰랐던 자기 자아를 찾을 수 있었다는 심오한 얘기 또한 했다.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하는 건지 거짓으로 내뱉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웠다. 그는 현대인의 산물인 스마트폰을 애초에 들고 가지 않았다는 말로 여행 얘기를 시작했다. 약간의 이동 경비와 옷가지들을 챙긴 것 떼고는 말 그대로 맨몸 상태였다고 말하며 그는 서울이었던 집을 출발해 무작정 전라도와 경상도 부근으로 가는 시에 버스를 탔다고 했다. 그리곤 자신이 최근까지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조차 구분하지 못했다는 무지함을 고백하며 이번 여행을 통해 지금까지 그 무지함 때문에 보지 못했던 각도의 아름다운 풍경들과 자연을 논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번 여행으로 각기에 퍼져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거기에 호영호재하는 친구도 얻었으며 또 나아가 제2의 친정까지 얻었다는 등의 얘기로 내 마음속 구석에 조용히 숨어 있었던 여행 욕구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내가 급작스럽게 휴가를 낸 이유였다. 나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고
김대리보다 더 알찬 여행을 다녀오자는 욕심까지 들기 시작했다. 나도 여행은 약 7일로 계획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무작정 떠났다. 내가 처음으로 가고자 했던 곳은 대한민국 통영시 근처에 퍼져 있는 섬 중 하나였다. 스마트폰을 챙기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미리 종이로 된 지도를 구입 후 일부러 남쪽에 사람의 왕래가 적을 것 같은 섬을 선택했다. 달리 이유는 없었다. 우선 남쪽에서부터 쭉 올라오고 싶었는데 육지보다는 섬이 뭔가 독특한 경험일 것 같았다. 시외버스를 타고 통영에 도착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겨울인데다가 비까지 오니 날씨는 더욱 쌀쌀했다. 우선 내 목표대로 섬에 들어가기 위해 통영시 근처 선착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선착장에는 배가 없었다. 비가 오기 때문에 배가 뜰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내 사전에 못하는 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작은 배를 가진 주민분들을 수소문했고 한 노인분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그는 역시 안 된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더니만 갑자기 내 행선지를 물었다. 나는 우선 주민이 사는 섬이면 아무 섬이나 상관없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섬이면 아무데나 괜찮다고 말했다. 비는 점점 거세졌다. 천둥까지 가세한 최악의 날씨였다. 그리고 나는 배를 띄우겠다는 그의 답을 얻어냈다. 그때는 왜 무식하게 강행했던 건지 나 스스로를 이해할 수가 없다. 배가 뜬 시각은 오후 4시 즈음이었다. 배는 말 그대로 비바람을 헤치며 나아가기 시작했다. 바닷바람과 거센 비로 인해 체감하는 추위는 상상 이상이었다. 하지만 나는 즐거웠다. 이런 추위가 무슨 상관이 있으랴. 나는 지금 인생이라는 영화 속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다. 이 여행에서 곧 만날 좋은 사람들을 생각했다. 또한 그런 사람들과 사귀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상상도 했다. 혼자만의 상상에 빠지다 보니 어느덧 한 섬에 도착했다. 무슨 섬이냐는 내 질문에 그분은 이름이 없는 섬이라고 했지만 무인도는 아니라고 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름이 없는 섬이 존재하나 의아했지만 우선 이런 것은 날씨 속에 날 데려와 주었으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그분께 여기서 하루 묵을 생각이니 내일 점심쯤에 와달라고 말했다. 노인은 수긍하며 다시 배의 방향을 돌려 통영 쪽으로 돌아갔다. 섬은 그렇게 크진 않았다. 하지만 사람이 살고 있다는 흔적은 보였다. 신기한 건 역시 왕래가 적은 섬이다 보니 60, 70년대에나 존재할 법한 시골 집들이 대다수였다. 나는 갖가지 기대를 했다. 친근한 주민분들이 나를 반겨주겠지.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이 날 좋아해 주실 거야. 하며 즐거움을 만끽했다. 그렇게 이 섬에서 힘찬 첫 발을 내디뎠다. 비는 점점 거세졌다. 나는 무작정 가깝게 위치한 집으로 향했다. 그 집은 볏짚으로 지붕을 인 초가집이었다. 그리고 나는 큰 소리로 사람을 찾았다. 그런데 안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었다. 아마 커다란 빗방울들이 떨어지는 탓에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했다. 이에 나는 바로 초가집 마루턱에 앉아 창호지로 된 문을 두드렸다. 그래도 여전히 안에선 답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거주하는 분께서 다른 지인의 집에 놀러라도 가셨나 싶어 다른 집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했다.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나는 갑자기 뒤에 누군가 서 있었음을 느꼈다. 고개를 돌리자 웬 할머니 한 분이 도롱이를 입고 서 계셨다. 이상한 건 얼굴 또한 도롱이로 가리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나는 집의 주인이신가 보다 하여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는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굉장히 기괴한 웃음이었다. 낄낄대는 웃음, 듣는 사람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상한 웃음을 내기 시작했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웃음소리는 또렷이 들렸다. 그러더니만 갑자기 집 안으로 혼자 들어가 버렸다. 그리곤 집안에서도 계속 기이한 웃음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그 웃음소리는 점점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내는 소리로 변질되어 갔다. 나는 굉장히 기분이 이상했고 몹시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어찌됐든 그래서 우선 자리를 옮겨 다른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선착장과 제일 가까웠던 이 집과는 달리 다른 집들은 오르막길을 꽤 올라가야 그나마 보일 듯한 꽤 먼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그렇게 오르막길을 계속 오르다 보니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 탓에 벗은 비가 옷을 다 적셔버렸다. 이렇게 되다간 지독한 감기에 걸리기 십상일 것이다. 어떻게 하든 실내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날은 거의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다.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해가 조금 남아있어
적어도 어디에 뭐가 위치하고 있는지 정도는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덧 해는 사라지고 이제 사람이나 사물의 형태만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어두컴컴해졌다. 게다가 가로등도 없어 첩첩산중이었다. 기하자면 마치 캄캄한 하수구 속에서 길을 잃은 비 맞은 생쥐꼴이 됐다. 힘겹게 오르막길이 끝나자 이번에는 내리막길이었다. 그런데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언덕에서 보이는 건 묘지들이었다. 소위 말해 눕혀진 알파벳 D가 수십 개는 되어 보였다. 그리고 이상한 건 내리막길의 끝 부분에 웬 허수아비들이 일렬로 서 있는 듯한 모양이 보였다. 어둠 속이라 잘 안 보였는데 형태만으로도 괴기스러운 장면이었다. 우선 이 내리막길을 다 걸어 내려가야 누군가의 집이 나올 것이다. 이 내리막길 주변엔 묘지들밖에 없으니 말이다.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가면서 후회감이 들기 시작했다. 마치 이상에 젖어 잠시 어디론가 사라졌던 이성이 되돌아온 느낌이었다. 여행을 시작한 지 1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비가 오는 탓인지 길은 미끌미끌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다리에 힘을 주며 천천히 내려갔다. 내려갈수록 일렬의 허수아비 형태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내리막길이 끝난 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집의 형태가 있음을 인지할 만큼 걸어 내려왔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이동한 탓에 몸이 너무 지쳐버려 잠시 앉아서 쉬기로 결심했다. 물론 빨리 걸어가서 무작정 집주인에게 부탁해 안으로 들어가 쉴 수도 있지만 우선 지금 허기진 것이 문제였다. 아침 점심을 대충 먹었기 때문에 체력의 한계가 오기 시작했다. 순전히 누군가의 호의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으리라 생각한 내가 한심했다. 그래서 가방에 싸온 초코바 몇 개를 꺼내 들었다. 묘지 옆에 우산을 쓴 채로 앉아 초코바를 먹는 꼴이 퍽이나 우스웠다. 요깃거리를 씹으면서 내가 찾아가야 할 그나마 가까운 집 쪽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분명히 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일렬의 허수아비 형태들이 점점 가까워오는 느낌이었다.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더욱더 이상한 점은 어둠 속에 보이는 허수아비의 머리가 마치 시계추처럼 좌우로 까딱까딱하는 모양이었다. 왼쪽 오른쪽으로 천천히 까딱까딱. 어둠 속이라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형태만으로도 나에게 공포감을 주기 시작했다. 처음엔 헛것을 보는 것인가 했지만 아니었다. 아무리 이상을 찾아왔지만 헛것조차 보지 못할 내가 아니었다. 우선 급하게 일어났다. 어쨌든 간에 정말 허수아비가 다가오고 있더라도 나는 허수아비들을 뚫고 내려가야 한다. 무엇이든 간에 빨리 누군가의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와중에 나는 들어가서 이 사실들에 대해 집주인분에게 털어놓고 고생했다는 한마디와 함께 시골 밥상을 한 상 거하게 얻어먹는 상상을 했다. 점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나는 내려갔다. 미끄러웠지만 상관없었다. 빨리 이 묘지와 저 허수아비 떼들 속에서 탈출하고 싶었다. 점점 밑으로 내려가자 허수아비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도 자세히 보이기 시작했다. 허수아비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허수아비가 아니었다. 도롱이를 입은 노인들이었다. 도롱이를 입은 노인들이 일렬로 서서 걸어오고 있었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내가 그들에게 가까워지자 그들은 까딱거리던 고개를 마치 고장난 시계추처럼 빠르게 급속도로 흔들어댔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우선 그들을 밀쳐내고 가장 가까운 집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내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상관없었다. 공포심에 뒤도 돌아보지 못했다. 무작정 집 마당으로 들어가 살려달라고 외쳤다. 내 꼴은 말이 아니었다. 비는 오는데 우산도 내팽개친 상태였고 마치 물고기를 잡다가 그만 바닷속에 실수로 빠져버려 온몸이 젖어버린 어부 같았다. 집 안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제기랄. 평소 쓰지 않던 거센 욕들이 입 밖으로 주절주절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다. 뒤에는 그 허수아비, 아니 도롱이를 입은 노인들이 내 쪽으로 걸어오는 것 같았다. 사람 형태인데 머리 부분만 흔들리는 걸 보니 금방 내가 본 그들이 분명했다. 또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또다시 그들과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날이 너무나 어두컴컴해서 길 위를 달리는 건지 허공 위를 달리는 건지 모를 정도였다. 그 순간 나는 발에 무언가 걸려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머리를 부딪혀 점점 정신이 혼미해졌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스쳐갔다. 그리고 어쩌다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됐는지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생각하며 이대로 죽는 건가 하는 생각에 바보같이 눈물이 흘러나왔다. 거의 눈이 감길 때쯤 저 멀리 앞에서 웬 등불 하나가 내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챘다. 그렇게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눈을 뜬 건 웬 병실 아니었다.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알 수 없었다. 그저 누군가가 선 밖에 데리고 나와 병원에 입원시킨 건가 싶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좀 더 둘러보니 병실이라고 하기는 조금 허름한 공간이었다. 이제 좀 정신이 드시나 봐요. 나보다도 훨씬 젊어 보이는 사내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에게선 마치 이제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 같은 어리지만 당찬 느낌이 들었다. 저렇게 젊은 나이에 의사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나는 안심이 됐다. 퇴원하면 집에서 편하게 남은 휴가나 보낼 생각뿐이었다. 좀 전인지 며칠 전인지 모르겠지만 섬에서 경험했던 일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네. 그냥 저 좀 빨리 퇴원시켜주세요. 퇴원이란요. 지금 행색이 말이 아니신데요. 게다가 섬에서 어떻게 나가시려고요? 섬 젠장. 섬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었다. 그럼 여긴 아직도 그 섬이란 말인가? 이 사람은 뭐지? 그럼 그 노인들은? 그럼 저 밖에 그 노인들은 뭐죠? 당신은 뭐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이라뇨? 전 섬 내 보건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못 봤다고요?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그럼 우선 빨리 경찰 좀 불러주세요. 안 됩니다. 지금은 무조건 쉬셔야 돼요. 게다가 비도 많이 오고 자정도 훨씬 넘은 시간이라 오지도 못해요. 그니까 그냥 안정제 하나 놔드릴게요. 내가 헛것을 본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었다. 난 분명히 그들을 피하다 넘어졌고 정신을 잃었다. 그래서 당장 이 사람에게 밖에서 내가 본 걸 증명하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안정제 때문에 몸이 움직이질 않았다. 근데 김 선생님이 생각보다 사람을 너무 빨리 보내줬네요.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낄낄. 무슨 소리지? 젠장, 안정제 때문에 말도 잘 못하겠다. 아, 계속해서 몸에 힘이 빠지고 있다. 제가 오늘 그놈의 노인들이 탈출하는 바람에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몰라요. 게다가 당신을 발견하곤 이쪽으로 못 오게 한 것 같은데 참 성군들 나셨지. 성치도 않은 몸으로 말이야. 하하, 근데 그거 알아요? 그 사람들 노인 아니야. 그냥 당신처럼 이 섬으로 들어온 젊은 친구들이었어. 그는 병실 내 구석에서 커튼을 걷어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상한 기계를 끌고 왔다. 그러나 영화 속 기계와는 확연히 달랐다. 실제로 존재한 기계였으니까. 그는 침대에 누워있던 그의 혈관에 기계의 호스를 연결했다. 대신 진짜 노인은 나였었지. 90대 노인이었는데 이렇게 젊어졌어요. 역시 젊음은 예상한 대로 아주 끝내주는 것 같아. 아무튼 드디어 이 집도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네요. 당신을 마지막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거든. 기계는 그의 몸에서 피를 뽑아내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하얀색의 액체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의사는 그 하얀색 액체가 담긴 팩을 자신에게 연결해 수혈받을 준비를 했다. 근데 인간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어차피 탈출해봤자 이 섬 안을 벗어날 수 없는 걸 알 텐데. 기어코 연구소에서 아등바등 도망 나가는 거 보면 말이야. 신체 나이가 거의 120살은 가까이 됐을 텐데 참 대단하지. 보니까 한 명은 섬 입구까진 간 것 같긴 하더만 지가 어쩔 거야. 그렇게 의사는 기묘하게 웃어댔고 피를 뽑아낸 기계는 침대에 누워있는 그에게 뽑은 피의 양만큼이 알 수 없는 액체를 주입했다. 그리고 그는 비정상적으로 노화하기 시작했다. 네 번째 이야기, 죄책감. 세상엔 정말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에 휩쓸려 타인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야. 이 강은 내가 한번 건너봤으니 처음 건너는 너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고 말이야. 하지만 자신이 건넜다고 해서 남들도 똑같이 그 강을 건널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줘. 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다리를 적시고 천천히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예 강을 뒤로하고 멀리 돌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우린 타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 세상에서 남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으니까 말이야. 사람은 누구나 다 고민을 가지고 있어.
그런 고민들을 끌어대다 보면 언젠간 폭발하고 말아. 그렇게 누군가는 스스로 목을 매달고 다른 누군가는 공부의 압박 때문에 자살을 결심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연인의 변심에 자살을 하거나 살인을 저지르기도 해. 그렇다고 저런 사람들이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냐고? 아니, 난 결코 저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다곤 생각하지 않아. 다만 저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게 자신만의 낙이 있다는 점. 하얗게 담배 연기가 뿜어져 나올 때면 언젠간 사라져버리는 저 하얀 담배 연기처럼 지금 내가 느끼는 고통 역시 이 담배 연기와 함께 사라져 줄 거란 생각이 들어. 때문에 난 담배를 태우며 위로를 받았고 또 내 부족했던 내면의 외로움을 달랬었어. 내 삶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유일한 낙은 바로 담배였어. 아마 내가 이렇게 일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께서 아시면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많이 놀라시겠지? 이렇게 새벽에 담배를 태우러 나간다는 사실을 아시게 된다면 말이야. 그렇게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에 담배를 태우러 층계에 서 있었어. 그러다 문득 옥상에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 사실 우리 아파트에 옥상에 딱 한 번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사실 내가 정말로 죽고 싶었던 적이 있었거든. 그땐 아무리 내 삶을 이해하려 해도 적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 이젠 내가 무엇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정도는 깨달았기에 그때 사람이 왜 죽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됐지. 물론 그것이 이젠 추억으로 남았지만 말이야. 그렇게 무심코 옥상의 문고리를 돌려보니 문이 열려 있었어. 밖으로 나가서 새벽의 풍경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뻥 뚫린 것만 같았어. 또 공기도 시원했었고 말이야. 그러다 난 옥상의 난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 그렇게 정면을 올려다보니 우리 아파트 앞동 옥상에 나처럼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 신기하면서도 특별한 경험이었어. 그 사람도 나처럼 담배를 태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를 향해 양손을 들어 인사를 건네는 거야. 난 남에게 호의를 먼저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 인사를 그냥 받기만 했을 뿐 되돌려주진 못했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올렸던 손을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어. 처음엔 그저 단순히 서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됐지만 계속 보다 보니 꼭 날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저기요. 난 갑자기 울려 퍼지는 여자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 사실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진 상관이 없었는데 대충 남자라고 생각했기에 갑자기 들린 여자의 목소리에 난 또 놀라고 말았어. 난 그렇게 쩌렁쩌렁하게 소리치는 그 사람이 한편으론 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보다도 새벽에 아파트 사람들이 깰까 싶어서 그 여자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 내 반응을 보자 여자는 신났는지 이번엔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난 한 번 더 크게 울려 퍼진 여자의 목소리에 마치 도자기를 깨트린 것 마냥 몸을 움츠리고 말았어. 그 소리에 난 여자의 나이가 어린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어. 내 또래. 하지만 그 환대에도 난 끝까지 응대하지 않고 말았어. 계속 조용히 하라고만 했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었으니깐 말이야. 잠깐 어딜 보는가 싶더니 여자는 다시 한번 사람들을 다 깨울 요량으로 소리를 질렀어. 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곤 혹시 술에 취해서 저러는 게 아닌가 싶었어. 그리고 더 이상 엮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어. 내가 몸을 돌리자 여자는 다급하게 뭐라고 내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 거예요. 거예요? 난 그 소리에 머리를 갸우뚱하며 그 자리에 잠깐 멈춰서 있었어. 그러자 내 반응을 본 여자는 이번엔 두 손을 입에 모은 채로 또박또박 말을 하기 시작했어. 저 자살할 거예요. 기대와는 달리 뜬금없이 울려 퍼진 그 소리에 난 귀등부터 뒤통수까지 소름이 돋고 말았어. 난 곧바로 고개랑 손을 흔들며 여자에게 안 된다고 말했어. 성격이 원래 이 모양이어서 그런지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큰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 그래도 이 말은 꼭 해야 했기에 약간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 그렇지. 마세요. 안 돼요. 하지만 그런 내 말에도 여자는 내 말은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할 뿐이었어. 불이 꺼지면 뛸 거예요. 난 여자가 불이라고 말하자 순간 그것이 무슨 소린지 알 수 없었어. 여자도 내 생각을 알아챘는지 곧 자신의 손을 들어 휴대폰을 흔들기 시작했어. 여자의 손엔 휴대폰 불이 켜져 있었어. 휴대폰의 화면이 꺼지면 뛰어내린다는 건가?
난 저 휴대폰 불빛이 언제 꺼질지 몰랐으나 대부분의 경우 1분 내외로 대기 화면이 꺼진다는 가정하에 시간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 아무리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라고 한들 공중을 뛰어가지 않는 이상 저 여자에게 가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어.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기에 난 여자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어. 제가 갈게요. 그쪽으로. 잠깐만 기다려요. 상황이 그렇게 되고 나서야 난 목청을 높여 여자를 설득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몸을 잠시 뒤로 주춤하는 순간 가지마. 제발. 날 지켜봐. 제발. 다른 곳으로 가지마. 제발. TV 속 화재 현장이나 사고 현장을 보면 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손에서 땀이 났었어. 그 상황이 위험해 보인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렇게 내 몸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응을 하곤 했었어. 축축하게 젖은 손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위험해 보인다는 말을 건네고 있었어. 그때 여자는 내게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 내가 죽었으면 좋겠죠. 네. 그렇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에 아니라고 소리를 질렀어. 그런 내 말에도 여자가 정신을 못 차리자 난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어. 몸이 막 떨려오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던 그때 난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다가 결국 다리가 풀려버리고 말았어. 옥상 반대편에서 서 있는 어떤 여자의 모습이 내가 주저앉으며 밑으로 헥 하고 사라져 버렸어. 순간 난 큰일 났다는 생각에 벌떡 다시 일어나려고 했지만 바닥을 짚자마자 난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 왜냐하면 소름 끼치도록 큰 소리가 울려 퍼졌기 때문이야. 그리고 곧바로 울리는 차량 경보기 소리에 난 아까 여자에게 처음 자살하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보다도 더 소름이 끼치고 말았어. 그렇게 한참을 두려움에 떨며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다가 정신없이 옥상문을 열고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어. 옥상문을 열고 나가던 순간 아까 여자가 서 있던 곳을 바라봤는데 당연하게도 그곳엔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 난 그게 더 무서웠기에 거의 뛰다시피 계단을 뛰어내려왔어. 그리고 겁에 질린 채 집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았어. 방에 들어온 나는 지금까지 내가 본 것들이 현실인지 거짓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 내가 계단을 뛰어내려가던 그때 시끄럽게 울리던 차량 경보기 소리가 멈췄음에도 여전히 내 귓가엔 그 경보기 소리가 멈출 줄을 몰랐어. 두려움에 떨며 계속 내 귓가를 울리던 경보음이 사라지자 난 내가 처한 상황을 깨닫기 시작했어. 그래. 난 자살의 현장에 가장 근접해 있었던 또 그 여자의 자살을 동조한 그리고 그 여자의 자살을 방관한 유일한 목격자가 되고 말았어. 그러자 내 마음속에 있던 양심이란 녀석이 내 심장을 향해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어. 가슴이 저릿할 정도의 고통을 느끼자 곧바로 난 양심이란 녀석에게 변명을 해대기 시작했어. 하지만 내가 하는 변명에 맞춰 양심은 차분하게도 날 울감했어. 여자는 원래 자살하러 온 거였어. 난 어쩔 수 없었다고. 넌 여자를 설득했었어야만 해. 자기가 먼저 불 꺼지면 뛰겠다고 했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내가 그렇게 무심한 태도로 일관하지 않았었더라면 어땠을까? 난 절대로 피하지 않았어. 그냥 넘어진 것 뿐이라고. 아니야. 넌 일부러 넘어졌어. 혹시 바랬던 건 아니고. 그렇게 며칠 동안 그 일은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 덕분에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지. 난 그렇게 내 양심의 대꾸에 따라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나갔어. 간절할 정도로 이 사실을 머릿속에서 개워내고 싶었기에 극단적인 말까지 써가며 난 양심을 설득했어. 하지만 양심은 한결같은 태도로 날 일관했어. 때문에 난 양심이 하는 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그래. 난 여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줬어야만 해.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했어야만 해. 어쩌면 여자는 단순한 대화를 원했었었는지도 몰라. 자신이 죽길 바란다는 울부짖음에 난 확실한 내 의사를 전달했어야 했어. 제발 죽지 말아달라고 말이야. 내가 사람을 죽인 거야. 나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거야. 내가 그 여자를 죽게 만든 거야. 책상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 부모님의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요 앞 건물에 사람이 하나 뛰어내렸다네. 당신도 들었어? 아니, 진짜야.
집다 떨어지게 생겼어. 누가 죽었는데? 몰라 들어보니까 18살짜리 여자애가 뛰어내렸다던데. 딱 준수 나이 또래네. 준수는 지금 뭐해? 방에서 책 보겠죠 뭐. 두 분은 그 대화를 끝으로 내 방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 준수야, 아빠 들어간다. 아들, 오늘 아빠랑 뭐 먹으러 나갈까? 아니면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어? 준수 아빠 그냥 둬요.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을 텐데. 아니 나는 그냥 우리 아들 뭐 먹고 싶나 궁금해서 그랬지. 뭐 당신도 참. 준수야, 엄마가 고기 좀 구워줄까? 식탁에 앉아 전혀 괜찮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난 웃음을 지어 보였어.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하지만 내 속에선 가식적인 마스크를 잡아 끄는 양심의 몸부림이 느껴졌어. 그래도 난 웃음을 거둘 수 없었어. 왜냐하면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려 부모님도 괴롭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렇게 웃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서야 난 웃음을 멈출 수 있었어. 그런 내 속을 알 리 없는 아버지는 내게 이런 말을 건네셨어. 아들, 아빠랑 술 한잔 할까? 그리곤 아버지는 선반에서 양주를 한 병 꺼내 드셨어.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시면서 아버지의 등짝을 한 대 치셨어. 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하자 아버지는 머쓱한 웃음을 지으시곤 다음에 먹자며 양주를 다시 선반 위에 올려놓으셨어. 시간이 흘러 두 분은 모두 안방에 들어가셨고 시간은 이미 자정을 지나고 있었어. 그리고 방에 홀로 앉아있는 내게 잊은 줄만 알았던 양심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내 말이 맞지? 그렇지? 그 말에 난 대답했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 잘못이야. 그래서 이제 어쩌면 좋지? 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하지만 이런 내 질문에 양심은 입을 굳게 다물고 말았어. 어쩌면 그 침묵만이 내 행동에 대한 벌이 아닐까 싶었어. 무겁게 내 마음에 자리한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불과 보름 전 내 앞에서 뛰어내린 소녀를 잊지 않고 소녀의 넋을 달래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테니깐 말이야. 어느샌가 내 손엔 아버지가 나눠 마시자던 양주병이 들려져 있었어. 그 뜨거운 액체를 처음 넘길 적에는 마치 목구멍이 타는 것 같은 괴로움을 느꼈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머릿속이 텅텅 비워지고 기분이 둥둥 떠오르는 게 아마도 이래서 어른들이 술을 먹는 게 아닐까 싶었어. 난 비틀거리며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 하지만 이 계단은 내가 평소에 오르던 익숙한 계단이 아니었어. 왜냐하면 이 계단은 바로 우리 집 앞 동의 계단이었으니까 말이야. 그 계단의 끝은 옥상으로 이어진 문이 서 있었어. 굳게 잠겨져 있는 문고리를 매만지고 있자니 두려움에 터져나오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어. 난 떨리는 손으로 평소 옥상문을 열듯이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냈어. 그리고 열쇠에 구멍에 대고 돌렸어. 딸깍. 시원한 새벽 공기가 흐르는 그곳에 난 죄스러운 감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어. 문득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내가 있었던 장소를 바라보니 아마도 이쯤에서 그 여자애가 소리치고 있었겠구나란 생각이 들었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난 술에 취해서 이렇게 중얼거렸어. 그러자 거짓말처럼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 목소리는 절대 그 여자의 목소리가 아닐 거야. 아마 나 자신이 만들어 낸 환청이었겠지. 난 간절히 바래왔어. 이렇게 내 잘못을 이해해줄 누군가의 목소리를 말이야. 난 균형을 잃고 이리저리 몸을 흔들어대기 시작했어. 계단을 오를 때보다도 더 몸이 뒤청거리고 힘이 빠지기 시작했지. 결국 난 완전히 균형을 잃고 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어. 바닥에 엎드려 그렇게 한참 동안 속을 비워내고 나서야 난 고개를 들 수 있었어. 더불어 정신도 돌아왔고 말이야. 이번엔 술 기운이 아닌 온전한 정신으로 그곳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때 우리 집이 있던 반대편 옥상에서 아까는 보지 못했던 불빛이 피어났어. 작고 빨간 게. 분명 저건 담배 불빛이었어. 난 내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 그리고 외쳤어. 안녕하세요. 옥상 위에 있던 남자는 내 소리에 곧바로 반응하기 시작했어. 난 휴대폰에 불빛을 켠 채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 불이 꺼지면 뛰어내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 사람은 보름 전 내 모습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는 몸짓을 보냈어. 난 그때 그 여자아이처럼 그 사람에게 내 휴대폰을 흔들어줬어. 그제야 이해했는지
남자는 당황하기 시작했어. 그렇게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난 뛰어내리려고 했었어. 정말이야. 그 사람 역시 내가 했던 것처럼 양손을 내밀고 소리쳤어.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날 말리기 시작했어. 나도 저렇게 했어야만 해. 저렇게 계속 말을 걸어줬었어야만 해. 난 나 때문에 죽어버린 여자아이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 격양된 마음 때문인지 난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어. 불이 꺼지면 뛰어내릴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닌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을 내려선 안 돼. 그 사람이 보고 느낀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테니깐 말이야. 절대로. 내가 여자애를 말리던 그곳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아파트 주민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 옥상과 가장 가까운 12층 입주민과 10층 입주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9층까지. 그곳엔 섬뜩하게 내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관객들이 있었어. 암행에 가려진 그들의 얼굴은 과연 저들이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섬뜩하게 느껴졌어. 그 사람들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읽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의도는 알 수 있었어. 그들은 그저 바라보기만 했었어. 누구 하나 말리거나 하려는 사람은 없었어. 단지 그 자리에 우두커니 내 모습을 보고 있었어. 어떤 결과가 나오던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이야. 내가 죽었으면 좋겠죠. 네, 그렇듯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 모습을 보고 난 뒤에야 난 여자애가 왜 그런 말을 남겼는지 알 수 있었어. 내가 보지 못했던 이곳에선 저 사람들이 내 목숨을 마치 장난감 다루듯이 하고 있었구나. 그곳에선 마치 뛰어내리라는 듯 휴대폰 불빛을 켜고 끄는 사람들도 있었어. 난 소름 끼치도록 잔인한 저들의 인간성에 놀라 난간으로 내밀었던 내 몸을 뒤로 빼고야 말았어.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은 제 각기 자신의 양심들로부터 이겨낸 사람들이겠지. 저기 저곳에서 나보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 지금 저 옥상에 홀로 있었더라면 날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저 사람처럼 내가 하는 질문에 똑같이 행동했을까? 과연 내가 느꼈던 이 감정들을 과연 저 사람들도 느낄 수 있을까? 저들도 나처럼 죄책감을 느낄 수 있을까? 5번째 이야기. 촉수. 족수가 생겼다. 대체 언제부터 자신의 가슴팍에 이런 게 생긴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S씨가 그 존재를 눈치챈 건 지금 이 순간이었다. 가슴팍, 굳이 말하자면 명치 부분이다. 딱 잘라서 크기를 이야기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기괴한 일이다. 자신의 가슴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촉수가 생겼다는 걸 알아챈 S씨는 상당한 충격에 빠졌다. 당장 병원에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지만 막상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앞에서 우물쭈물할 자신을 생각하니 또 그럴 수 없었다. 애당초 이걸 뭐라고 설명한단 말인가. 어느 날 눈치챘는데 제 명치 앞에 촉수가 생겼어요. 믿어주긴커녕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만져보게 하면 어떻냐고. 말도 마라. 그럴 수도 없다. 촉수의 주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S 자신이 만질 수 없어서니까. 분명 무언가가 있다고 느껴지는 그 부분에 손을 가져다 대도 그냥 휙 하고 지나갈 뿐이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이다. 거기까지 생각하자 어쩌면 지금 자신이 미쳐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건 아니었다. 분명 그곳에 있다. 피부 감각의 끝에 위치한 그곳에 지금 분명 촉수가 달려 있었다. 보이지 않는 그 기괴한 것이 요동치는 게 느껴진다. 이건 분명 존재한다. 지금 여기 S씨의 가슴팍 언저리에서. 하지만 그가 아무리 소리쳐도 세상 사람들은 그의 기분을 알 수 없었다. 말도 안 되졌는가. 그들은 애당초 자신의 가슴 앞에서 또 다른 자신의 신체가 움직이는 감각을 전혀 느껴본 적이 없을 것이다. 말로 표현하라고 해도 표현할 수 없을 게 분명하다. S씨 역시 이런 상황이 되기 전까진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으니까. 가슴 앞에 팔 같은 게 하나 늘어나서 움직이는 감각 따윈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일이다. 팔 2개, 다리 2개, 중요한 부분 1개. 그 감각을 제외하고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신체가 움직이는 감각 따윈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겠지. S씨는 절망에 빠졌다. 하물며
눈에 보이기만 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혹은 이게 눈에 보였다며 곧바로 괴물 취급을 당하며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잘렸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 미스터리를 찾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몇 번 소개되고 곧바로 국가나 단체의 손에 악마라며 살인 청부를 받았을지도 모르지. 어떡한담. S씨는 보이지 않는 자신의 촉수를 바라보았다. 그가 집에서 남몰래 보던 19금 만화나 야동에서 나올 법한 그 촉수가 실제로 생겨버린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S씨의 생활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아니, 오히려 더욱 편했을지도 모른다. 일단 그동안 알아낸 사실 중 하나는 이 촉수라는 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외부에서의 접촉은 불가하지만 촉수 스스로가 원하는 접촉한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기괴하고 기분 나쁘지 않은가? 자신의 신체에 달려있는 이 촉수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게 S씨 자신도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땐 놀라서 기절할 뻔했다. 칼로 잘라보려고도 마음먹었지만 역시 촉수는 칼날을 가볍게 통과했다. 외부에서의 접촉은 불가하다. 하지만 촉수 자신이 만지고 싶은 것 혹은 건드리고 싶은 것들은 만질 수 있었다. 촉수 스스로가 흐물흐물 움직여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이다. 손을 댄다고 해야 하는 건가? 촉수를 댄다. 그리고 약간이지만 촉수가 건드리는 물건에 대한 감촉이 S씨에게도 느껴졌다. 일단은 내 신체라는 건가? 게다가 이건 역시 조금이지만 촉수는 S씨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만원 지하철에서 앞자리에 서 있는 잘 빠진 여대생의 엉덩이 쪽으로 향하려는 촉수의 감각을 느끼며 절대 그러지 말라고 머릿속으로 소리치자 촉수는 기죽은 강아지처럼 깨갱거리며 다시 그의 가슴팍으로 돌아왔다. 생각해보면 왜 그러고 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차피 그래도 촉수는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으며 만져지지도 않는데 그냥 한번 만져보려고 할 걸 그랬다. 얼굴도 예뻤는데 만약 그랬다간 S씨가 보았던 19금 촉수물에서나 등장할 법한 음란한 상황이 그의 눈앞에서 벌어졌을지도 모른다. 하물며 그 여성을 능욕하는 그 촉수가 자신의 것이라니 실로 감탄을 표하고 싶은 마음이다. 쩝 하고 입맛을 다시며 침대에 누운 S씨는 멍하니 자신의 가슴팍 앞에 나있을 촉수를 바라보았다. 그래봤자 그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정말이지 왜 이놈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난 거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뭘 잘못했던가? 아니,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이걸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S씨는 그렇게 생각했다.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쯤은 해봤을 거다. 철학적인 사고라 해야 할까? 단순한 중2병이라고 해야 할까? 자신을 제외한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로봇이라거나 자신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존재가 있다고 믿는다거나 하는 것들. 이 경우엔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촉수를 달고 있지만 다들 서로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웃음 지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커피를 들고 오라고 촉수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보이지 않는 촉수는 천천히 커피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이내 가만히 올려져 있던 커피잔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광경이다. 자신의 가슴에 촉수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며 잔뜩 소리쳤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며 촉수에게서 커피를 받아든 뒤 한 모금을 들이마셨다. 이 촉수는 무슨 색일까? 그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봤던 것들처럼 붉거나 분홍빛이겠지. 아마 붉은색일 거라고 생각한다. 크기는 어느 정도나 되려나? 끝 부분은 날카로울까? 만져보고 싶었지만 이 촉수 녀석이 허락하지 않는지 만져지지 않았다. 마치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훅 지나갈 뿐. 커피를 가져오는 건 하면서 만져보겠다는 건 안 된다니. 거참 괴상한 녀석일세. 촉수는 일단 어느 정도 S씨의 의지에 따른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해야 할까? 조금 불쾌한 느낌이지만 언젠가는 이 녀석이 내 눈앞에 보이게 될 날이 올까? 아니, 애당초 그건 역시 이 녀석 스스로가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일단은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시간이 흐르면 이 녀석이 내게 마음을 열고 만지게 해주고 보이게도 해줄지 모른다. 내 몸에 난 생명체가 나를 거부한다니 기묘한 일이다. 약간이지만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정신이 어지럽다. 아무래도 술을 너무 과하게 마신 듯 싶다.
속이 울렁거리고 토악질을 해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젠장,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만. 그렇게 술이 센 체질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는데 적당히 마실 걸 그랬다. 이럴 때야말로 이 촉수가 내 발을 대신해 집까지 총총 걸어가 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촉수는 매정하게 내 가슴 앞에서 이리저리 흐물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젠장, 도움 안 되는 녀석. 어찌어찌 집에 도착한 뒤 S씨는 씻지도 않고 침대로 몸을 날렸다. 몸이 무겁고 정신이 어지럽다. 가만히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방 안이 흔들거리는 느낌이다. 서서히 몸에 힘이 풀렸고 그의 의식이 멀어지려던 순간이었다. 보였다. 너무 갑작스럽고 어이없는 일이지만 문득 자신의 가슴팍에 위치한 그 촉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순간 술이 확 깬다. 그는 누운 그 상태 그대로 자신의 촉수를 살폈다. 지난 한 달 동안 자신과 동거동락했던 그 촉수의 모습을 빠짐없이 살피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촉수의 외형보단 일단 의문이 먼저 들어오는 게 당연했다. 갑자기 이게 왜 보이는 거지? 술을 마시고 나면 보이는 녀석인가? 아니, 그럴 리가. 너무 취해서 헛것이 보이는 건가? 그래, 그럴지도 몰라. 어쩌면 이 녀석이 드디어 내게 마음을 연 건가? 날 주인으로 인정한 건가? 그런 의문이 든 다음엔 녀석의 외형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일단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녀석은 하얗다. 야동에서 봤던 것처럼 붉고 매끈거리지는 않고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다. 게다가 크다.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크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 내 방의 절반이 녀석의 몸체로 꽉 차 있었다.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던 건가? 척 보기만 해도 무거울 것 같다. 신체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무게를 느끼지 못했을 뿐인 듯 싶다. 이제는 끝부분을 확인하자. 그렇게 생각하며 허공에 떠있는 수많은 녀석의 몸뚱이를 쭉 훑어가며 끝부분을 찾아 시선을 돌리던 중이었다. 허공에서 둥둥 흐물흐물 떠다니고 있던 녀석의 몸체가 문득 S씨를 향해 떨어졌다. 일순간이지만 위기감이 없었다. 당연하다. 지금까지 이 촉수는 자신에게 접촉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만져본 적도 없으니 무게를 느껴봤을 리도 없다. 하지만 그런 아니란 생각은 촉수의 몸뚱이가 그의 몸에 닿은 순간 갈비뼈가 뿌드득하고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확 깨져버리고 말았다. 믿을 수 없는 무게와 동시에 고통이 밀려온다. 비명을 내지르고 싶었지만 촉수가 목과 배를 누르고 있어서 그런지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하는 신음만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을 뿐. 어떻게 쇼크사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다. 침대 속으로 바닥으로 파묻힐 것만 같다. 그는 잔뜩 망가진 얼굴로 두 눈을 간신히 움직여 자신을 깔아뭉개고 있는 촉수를 바라보았다.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고. 내 가슴팍에서 살고 있던 괴물 주제에 갑자기 주인에게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생각했지만 촉수는 그의 몸에서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숨이 막혀오기 시작한다. 호흡이 멈추고 점점 새빨개지는 그의 입에서 울컥 하고 핏줄기가 흘러나온다. 만약 지금 이 촉수가 그의 몸 위에서 일어난다면 더욱더 많은 양의 피가 쏟아질 테지만 녀석은 비키라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천천히 촉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극심한 고통에 신음을 내지르며 앞을 바라보던 도중 그가 드디어 촉수의 끝부분과 만나게 되었다. 그의 눈동자가 크게 떠진다. 이윽고 후회와 동시에 분노가 밀려오기 시작한다. 이 녀석이 살아있는 생명체였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어떻게든 녀석을 떼어내려고 노력했어야 했나. 녀석이 촉수가 아니라 아주 큰 뱀의 몸뚱이였다는 사실을 알아챈 순간 이미 S씨의 머리통은 자신의 가슴팍에 달려있는 뱀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